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볼게요. 방어 기제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고요. 신경증적으로 방어하는 기제가 있고요. 원초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고 나누었더라고요. 이 기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유머가 있죠. 여기 한번 예제를 읽어볼게요. X씨는 교수형을 앞둔 죄수이다. 사형 집행자는 마지막 순간에 X씨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됐어요. 오늘부터 저 금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대사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죠?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이제 곧 죽음을 앞뒀는데 유머를 탁 한마디 하는.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과 관련된 우스꽝스럽고 역설적인 요소를 담아 찾아내서 농담으로 표현해 불안도를 낮추는 것. 이게 유머죠. 굉장히 긍정적인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 수준이 높아서 이 잘 안 되는 분들 잘 안 되잖아요. 되세요? 이거 진짜 힘든데. 힘들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상황에서 농담 틱틱 던지는 거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 상황에 저런 농담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저희는 진지한 것 같아. 문화 자체가 진지한 문화다 보니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나 아니면 동양 고전들에 보면 한문으로 쭉 적혀 있는 것에 혹시 유머 보셨나요? 없죠. 재치 있게 이렇게 트위스트가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네. 거의 찾기가 힘들거든요. 비유는 많은데 풍자는 잘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풍자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야사에도 풍자는 많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제가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우리는 그거를 고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약간 풍자나 이런 걸 너무 낮게 보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한 하게 돼요. 근데 이 방어 기제는 어떠냐 하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학습을 해서 된다기보다는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심겨지고 키워지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특별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겪었거나.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니까 보면 집안에 유머가 좀 있는 그런 부모나 아니면은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있었을 때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죠. 받는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랬을 때 아무래도 힘들 때 유머를 한마디 던질 수 있는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보고 제가 배우는 안 거 되거든요. 그렇죠. 보고 배우는 게 크긴 해요. 근데 안 되는 거를 또 너무 가슴 아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걸 하실 테니까요. 쓰다듬어 주세요. 아니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을 볼게요. Y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후 암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므로써 평안을 찾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아이가 무엇 때문에 죽었을 때,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을 타인을 위한 행위로 바꾸는 것. 이게 이타주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걸로 승화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방어 기제 이런 게 있어요. ZC는 슬플 때면 놀랍도록 아름답고도 애잔한 그림을 그렸다. 이게 승화죠. 용납할 수 없는 충동과 감정을 좀 더 자신에게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 막 이 충동과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자기를 소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림이나 시나 음악으로 분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되게 부럽죠. 그렇게 자신에게 유용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억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무의식보다 의식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A씨는 업무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그와 가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갈등에 대해서 당분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딱 그때 그거를 엎어두는 거죠. 있지만 있는 거를 감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능력이죠. 의식적으로 불편한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지 않는 것. 이거 억제. 이게 억압하고 좀 다르거든요. 억제는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금욕인데요.
신부,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 있잖아요. 그 신부 C씨는 성적 쾌락을 추구할 때 오는 정신적인 혼란. 이분은 홀리하게 사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 본능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도? 그 본능이 있을 텐데 성적 쾌락을 추구할 때 오는 정신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금욕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금욕이고요. 어떤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이 내적 갈등을 일으킬 때 아예 그 즐거움을 그 자체를 제거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게 금욕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서 이걸 억압하는 사람이랑 알면서 억압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승화된 성숙한 방어 기제는 자기가 어떤지 다 알고 있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다르게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방어 기제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유머, 이타주의, 승화, 억제, 금욕이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금 우리들이 많이 우리들 주변에 우리 스스로가 많이 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이 중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까 그 윤홍균 박사님이 방어 기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니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방어 기제를 내가 끌어안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방어 기제가 어떤 거인지 우리 가족들 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K씨는 이혼으로 인해 부인이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하여 아무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동의 격리라고 하고요. Isolation of affect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이모션하고 affect가 다른 게 이모션은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하고 affect는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그걸 보는 게 어펙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된 생각, 관념은 의식에 남기면서 감정은 있는 것.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없애버리는 거죠. 감정만. 이게 정동의 격리. 이거는 신경증적인. 아까와의 차이점이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맞아요. 보면 되나요? 맞아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맞아요.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생겼어 하면서 그거를 조절하는 것과 네. 이거는 그냥 아예 없어. 없는 것처럼. 네. 갑자기 그 체르노빌 봤던 그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전은 터지지 않았어. 이게 네. 격리인 거고 터졌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네. 네. 여기 쭉 뭐 댓글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다 못 읽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제가 필요한 건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네. 자, 다음은 지식화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L씨는 암으로 진단받은 날 직후부터 자신의 암에 관련된 방대한 연구 결과들을 찾아 공부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식화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과도한 사고 과정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단은 바라보는 거를 직시하지 않고 그거를 대비하는 사고 과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지식화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막 계속 그거를 파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합리화예요. 합리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거 합리화의 대표적인 이소 무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여우와신 포도? 아, 맞아요. 아, 역시. 네. 네. 포도를 보면서 맛있겠다 하고 막 가서 막 갔더니 나뭇가지 너무 높아. 막 몇 번 했죠. 헛발질을 몇 번 하다가 야, 저거는 신포도야. 먹을 필요 없어. 합리화 해버리죠. MC는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단 한순간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고 통보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게 뭐냐 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나 감정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빨리 그걸 회피하려고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감정이 계속 안에 있다가 언젠가는 골무면 그때 또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되는 게 아까 성숙한 거하고 여기하고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럼요. 인생이 다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러니까 네.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여기서 설명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게 보이거든요, 이분이. 맞아요. 근데 와 이거 표현하기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소설이 좋은 것 같아 이럴 때는.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또 어떤 걸 하시는지 갑자기 안 갔는데 전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displacement가 오히려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N씨는 자신이 부인에게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화는 부인한테 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요? 아들한테. 이게 또 우리 또 속담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전치입니다. 요 전치는 한번 영상을 볼게요. 책은 또 다른 예시를 들려줍니다. 한밤중 가난 아기가 우는 소리에 아내가 깹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남편을 보자 화가 치솟습니다. 자기는 푹 쉬고 내일 개운하게 일어나겠지만 난 피곤해 절어서 하루 종일 무거운 몸을 끌고 다녀야겠지. 정말 불공평해. 지금 당장 저희를 깨워서 한밤중에 깨는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고 싶어. 육아는 참 힘겨운 일입니다.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모는 점점 잠을 잃어가며 지쳐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이라도 어떨 때는 말을 듣지 않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하는 아기가 조금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미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내는 아이 대신 남편을 원망합니다.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전치를 사용한 것이죠.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감정을 그 사람에게 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는 위험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전치입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된 것은 참 기쁘지만 아내의 애정은 모두 아이에게 가 있고 자신은 찬밥 신세이고 피곤한 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화를 풀 수는 없으니 남편은 직장에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료에게 짜증을 내고 문제가 생기며 격하게 반응합니다. 또 다른 전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전치는 전치를 낳고 이게 무슨 동화에도 있는데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한테 화를 내고 그 동물이 다른 동물한테 화를 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화를 내다가 결국 처음 동물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모든 고리가 풀리는 이런 동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바로 전치죠. 네. 전치 많이 쓰죠, 우리? 네. 자, 그 다음은 취소, 무효화, 언두잉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P씨는 자신의 절친에게 실수로 심한 욕을 했다. 그 후 P씨는 그 친구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었다. 그걸 취소시키려고 다른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자주 있죠. 용납하기 힘든 생각, 감정, 행동을 반대 행위나 보상 행위를 통해 무효화하려는 것. 네. 많이 하죠. 그 직장 상사가 막 뭐라 해놓고 자, 술 한잔 먹으시면서 풀어 이러는 거죠. 맞아. 그리고 우리도 아이한테 막 뭐라고 해놓고 안아주면서 사랑해 이러는 거. 그런 거죠. 예, 그거를 대신하는 무언가로 덮죠. 예, 그것이 내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무효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Q씨는 자신의 2살 배기 아들에게 짜증이 나 있을 때 오히려 아들을 과잉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뭐냐 하면 반동 형성이라고 했는데 용납하기 힘든 감정을 느꼈을 때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반대되는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미워요. 근데 그 감정을 억압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역전시켜서 오히려 과잉으로 더 막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잘해주는 반동 형성이죠, 이게. 네, 속에 숨겨놓고 다른 걸로 덮어버리는. 또 한 가지는 과잉 감정화인데요. 결혼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양가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R씨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에 대해 되게 고민이 많았나 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괜찮을까. 내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 막 이런 양가 감정 있잖아요. 알아차리지 못한 R씨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하게 불안해했고 종종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연관된 감정은 의식에 남기고 생각, 사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나 사고하지 않고 감정만 위로 굉장히 끌어내서 그 감정을 훨씬 더 극대화시킨 다음에 생각, 사고를 잊는 거죠. 그 불안한 걸.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게 네. 방어 기제 앞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미안해서 선물을 사준 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선물을 사준 거 자체는 뭐 좋을 수 있는데
과잉인 거죠. 굉장히 비싼 거, 명품 이런 걸 사주면서 약간 과잉 반응을 한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게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남편이 술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막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때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다음엔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명품백을 사다 주고 옷을 사오고. 네. 그게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그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게 반복된다면 그런 행동 패턴이 있는 거죠. 아, 떠올라요. 난 지금 누가 떠올랐어, 순간. 아, 그래요? 네. 잊어버리는 걸로.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덮으려고 딴 거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내 감정을 정말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덮어버리는 거. 그건 다 이제, 방어 기제인 거죠. MC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던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는 말을 간직한 채로 살아간다. 누가 한 말을 계속 내재화시키는 거죠. 또는 P씨는 건널목을 건너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어릴 적 건널목을 건널 때 자신의 손을 잡았던 기억을 한다. 이렇게 무언가 중요한 인물의 생각, 성향, 행동을 가져와서 자신의 일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잘 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재화는. 예를 들어 뭐 멘토를 정해서 그거의 것을 내가 가져와 쓴다.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한 종이 한 장 차이랑 뭐냐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랑 충돌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충돌하지 않고 이걸 무조건 따른다는 건 그죠?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재화를 하는 거랑 내면을 못 바라보고 무조건 따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질문들이 계속 있어서 네. 혼내고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방어 기제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 방어 기제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래. 두 분이 질문하셔서 네. 그거는 방어 기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덕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반복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그게 과잉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땐 영혼이 안 담긴 거죠. 그러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방어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맞나요? 자기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 방어 기제라기보다는 대화를 푸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미안한 다른 감정을. 형태로. 그러니까 네.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 선물을 아까 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냥 선물을 줬을 뿐이에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하는 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수시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그게 예를 들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게 맞는데 네. 실수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네. 그냥 무언가 제가 기분 나빠하고 내가 실수한 건 알지만 알까? 그건 잘 모르겠고 네. 하여튼 뭔가를 줌으로써 뭐 술을 사준다든가 선물을 사준다든가 명품백을 사줌으로써 무마하려고 하는 네. 그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긴 하지만 내 내면을 바라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아이한테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냈네? 이걸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되고 깊이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덮어버리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요 내재화가 있었고 이제 동일 씨가 있는데요. 동일 씨는 S 씨는 자신보다 더 인기 있는 친구와 비슷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현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잡은 막 나를 감금하고 있는 사람을 동조해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덮어주는 그런 동일시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질투심과 경쟁심 등 불편한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멋지다 이걸 질투하느니 그냥 똑같이 따라해 버리는 거죠. 내재화된 생각, 성향, 행동은 여전히 타인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해지는 게 동일시고요. 이 동일시 방어에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고 아까 여기 내재화에서는 그 타인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내가 아닌 거죠. 이거 주체가 그인 거죠. 그의 생각, 행동. 이게 조금 다르죠. 네. 이걸 이렇게 세분하게 나눠놨지만 우리는 사실 세분화할 필요는 없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런가? 이걸 좀 돌아보면 되실 것 같고요. 스스로의 업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T씨는 회사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업무 내용에 붕괴했다. 이게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붕괴만 하는 거죠. 이게 외면화라고 하고요. 내적인 갈등과 경험이 외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너 때문이야. 이거 남 탓이거든요. 이 남 탓이 외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자기 후배 사원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거를 팀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후배 사원이 일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딱 이 경우 같아요. 업무 능력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코칭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 제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외면화를 하는 거죠. 맞아요.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분도 그거를 자기 스스로 아니까 그거를 방어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아마 진짜 들여다볼 용기가, 대면할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 용기가 없어서 또 저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성화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구직 면접을 앞두고 긴장한 이유 씨는 부적절할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골라 입고 외출했다. 이게 뭐냐면 불안한 감정, 생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약간 자기 모습이 자극적이고 흥미를 더해줄 유혹적인 성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쉽게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게 성화고요. 이게 유튜브나 아니면 길거리 다닐 때도 굉장히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 가끔 있죠. 그분들 보면은 뭔가 안에 있는 불안감을 그걸로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던 정신치료 시간을 보낸 V씨는 다음 치료가 예정된 시간에 치료 약속을 잊은 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거는 아까 억제, 우리가 그 성숙된 방어 기제하고 좀 다른 건데 내가 그 불편하다는 거를 에고에선 모르고 있어요. 억제돼서, 억압돼서. 저 안으로 무의식 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완전 까맣게 잊어버려요.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억압이고요. 불편한 생각, 감정, 판타지가 의식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보내거나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저의 경우에 약간 저 억압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쨌든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별로 기억이 안 나.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되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다 저 무의식 속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채면은 이제 저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찌찌뽕이에요. 네. 건망증도 억압일까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건망증은 억압이 아닙니다. 네, 건망증하고 억압은 다르고 이게 내 속에 불편한 게 있는 거를 담아버리는 게 억압인 거죠. 네, 불편한 게 없는데 건망증 우리 수시로 있잖아요. 열쇠 어디다 놨지 이런 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꾀병 부리는 것도 비슷한 걸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전에 회사가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할까? 근데 봤더니 저는 어떤 걸 좀 힘들어하냐면 직장 상사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뒷골이 쭉 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그걸 느낀 거야. 아, 이 회사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것도 어쩌면 나의 방어 기제인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난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자, 억압 다음에 다음은 자기 공격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WC 화가 난 자신의 어머니가 그와의 대화를 거부하자 자신 스스로를 질책했다. 이게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사실 공격을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 탓을 못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해요. 타인을 향한 용납되지 않는 감정,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했을 때 그 감정을 경험하는 대신에 자신 스스로를 비난하죠. 이게 아이들도 많이 이런데 혹시 아시나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내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스스로를 질책하잖아요. 엄마 아빠를 감히 거부하진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해 주셨을 때 놀랐어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정말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제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어린 시절의 제 메커니즘을 그런 게 굉장히 네. 야단 맞으면 늘 엄마가 나한테 전치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되는 게 권위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오래 살았으면 네. 성인이 돼도 저럴 것 같아요. 아, 그게 그쵸. 내재돼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그 안에서 이끄는 사람의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수 없고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이게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왜 내 잘못이라고 하지라는 걸 좀 보고 들여다보면은 그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있다면 그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경험적 자극이 들어오면 그 외부에서 주는 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 사고 과정에서 내 잘못, 그의 잘못 판가름이 안 가거든요. 맞아요. 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인지 발달이 되는 한 13세 이후가 되면 이제 부모의 싸움이 나와 무관해. 자기들끼리 싸우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약간 각 나라의 이런 그 국민성이나 이런 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어디서 문제가 근원이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맞아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까 그 김창옥 교수가 말했잖아요. 외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No 얘기한다면서요.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네. 우리 그 세 문장 외우면 되나요? Are you okay? 하면서. 네 개네요. 네. 근데 우리는 야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스스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조금은 돼 있는 것 같아. 조금은. 근데 이거를 극복하시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애들한테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거 느꼈다고 자기 공격적인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신경증적 방어 기제였어요. 그래서 되게 많았죠. 하여튼 그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초적인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경증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본능적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이제 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것 같은데 이게 아이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본능적인 걸 계속 어른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분열인데요. A씨는 과거 자신을 학대했던 엄마를 좋기만 한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B씨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한다. 뭐냐 하면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좋고 나쁜 감정을 구획화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그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좋기만 한 사람. 저거는 나쁜 거. 이렇게 딱 구획하는 거죠. 분리해서. 그래서 한 인물 사건에 대한 좋고 나쁨을 모두 인정하고 호환시키는 데에서 오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된 감정으로 하나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스테레오타입으로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 내가 선택할 때 선택하는 갈등을 안 겪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진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원초적으로 이렇게 약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어기제. 그 다음엔 투사인데요. C씨는 그의 친구가 자신을 싫어할까 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사실은 C씨가 그의 친구를 싫어한다. 이게 뭐냐면 투사인데요.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성향이나 감정이 자기가 아닌 외부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잊어버렸다고 해봅시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세탁소에서 찾은 옷 어딨어? 라고 묻습니다. 남편은 잊어버렸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번번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의 버릇에 여자는 넌더리를 내며 한숨을 쉽니다. 내일 내가 가서 찾아와야겠네. 안 그래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남편은 갑자기 기분이 상해 발끈하며 아내에게 따집니다. 이깟 일로 왜 난리야? 그래 내가 잊어버렸어. 그게 대수야? 당신은 늘 그렇게 남의 흠만 잡지. 이런 대화를 나눈 적 있지 않나요? 말을 참 예쁘게 하죠. 처음에 남편은 책임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책임을 벗어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비난이나 모진 소리가 계속되면
우리는 더더욱 커지는 죄책감을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남편이 사용한 것이 투사입니다. 투사는 내가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오히려 더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남의 흠만 잡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내가 잔소리 많은 사람이라고 자책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투사 과정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 네, 이것도 참 많이 쓰는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나의 그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내 거라고 갖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뒤집어 씌워서 네가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투사를 시키고 있는 거죠. 부부간에. 네, 그런 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투사적 동일시인데요. 얘는 D씨는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D씨가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고 믿었다. 이후 D씨는 데이트에 1시간을 늦었고 이로 인해 남자친구가 D씨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상대방이.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는 상대방에게 생각, 감정을 투사한 후 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이 그 투사된 생각, 감정을 경험하게 내가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투사와 다르게 나로 인해 상대방이 변화하게 그런 행동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거 데이트할 때 되게 진짜 많이 하지 않나 싶네요. 네. 피곤해 보인다고? 네, 피곤하죠. 피곤한데 이런 피곤함 엄청 미숙할 때 하잖아요. 특히 데이트하는 미숙한 시절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다음 이건 이상화인데요. 이건 뭐냐면 딸의 첫 과외 수업 시간에 이 씨는 과외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지역에서 최고라고 소문난 선생님이라 확신해요.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흔히 시기, 질투, 분노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불리한 형태로 봐도 된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상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스스로 믿으면서 나를 좀 안정감 있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감정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아마 아이들이 부모한테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화 했다가 이상화가 무너질 때 사춘기 시절에 무척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상화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는 과정이지요. 부부는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는 이상화라는 방어 기제로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내면 아내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승진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상적인 무언가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내고 가족 여행을 정말로 가보면 모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쁜 사진을 찍어보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여전히 서로에게 원망이 남아있는 부부가 있을 뿐이죠. 투사, 전치, 이상화, 그 어느 것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동료와의 거리가 멀어질 뿐이죠. 그래서 책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는 나에게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화를 낸 것이 괜한 화풀이는 아니었는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내 잘못을 감추려고 그런 건 아닌지, 내 감정과 행동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의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어려워하는지,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건 아닌지 한 번 더 이해해봅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발끈해서 죄책감을 떠넘기거나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사과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심이 담긴 열쇠를 건네봅시다. 이렇게 끝냈고요. 우리는 다 미숙하죠. 인간이 성숙하면 우리 벌써 열반의 경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방어 기제를 서로 박자가 안 맞게 쓰고 서로 상처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그렇게 조금 나에게도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몇 개가 더 남았어요. 한번 더 진도를 빼볼게요. 원초적인 방어. 부정입니다. FC는 폭주 후 필름이 끊겨서 여러 번 값비싼 금품을 도난당했었다. 하지만 FC는 자신이 술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거 잘하죠. 용납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을 겪으며 상황 자체를 부인하는 것. 억압은 내적 상태에 대한 용어인 반면 부정은 지각된 현실에 대한 용어이다. 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늘 똑같이 그 문제가 다시 생기죠. 네. G씨는 상사가 모든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소리 지른 수치스러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헬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용납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 또 흔히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에 현실에 대한 제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체성, 기억, 지각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것, 현실과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인데 내가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나랑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분리된 해리. 그다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H씨는 마트에 들러 가장 큰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서 다 먹어치웠다. 행동한대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잘 이러잖아요. 액팅 아웃. 네, 용납되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대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뭐 술을 확 마셔버린다든지 진짜 막 먹는다든지 무언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행동이 나한테 긍정적이지 않을 때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방어 기제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J씨는 목욕과 방 청소를 중단했다. 이게 퇴행인데요. 이게 이제 안 하는 거군요. 이거 왜 있잖아요. 그 김씨 펴류기에서 방 안에 계속 그 물건을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퇴행해버리는, 그 속에 둥지를 틀고 앉아버리는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니게 되는, 현재 발달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갈등과 긴장감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 발달 단계의 행동 전략을 사용한다. 요거 아이가 동생 보면 요렇게 많이 하죠. 네. 서서 다니다 갑자기 기고 밥 먹다 갑자기 젖꼭지 달라고 하고 이런 퇴행. 네.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씨는 회사에서 오래 기대하고 있던 승진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두통을 느꼈고 병가를 써야만 했다. 이거 신체화인데요. 이건 뭐냐면 불편한 감정과 생각을 신체적인 증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데 위가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심적 갈등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신체 증상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걸 위 아프다 할 때 제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흔한 게 틱으로 나타나거나 맞아요, 틱. 아니면 탈모로 나타난다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거 정말 많죠. 나는 그 사이에 억압하고 있어서 그걸 못 느꼈을 뿐이지 몸으로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신체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맞춰서 여러분들 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증적 방어기제, 원초적 방어기제 다 알아봤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외워서도 안 됩니다. 신경증 돼요. 네. 자, 요 영상 하나 볼게요. 한 5년 전쯤에 진단을 받았어.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있었는데 잠깐만. 아무튼 근데 그 경계선 인격 장애라는 게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계속. 근데 너무 다행이지. 근데 그래도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 근데 근본적인 걸 어쨌든 해결을 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편할 거 아니야. 경계선 인격장애가 그게 되게 힘들대.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근데 난 특히 우리 지우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피해 안 봤으면 좋겠고 막 사랑을 주고 싶고, 근데 그거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지우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때는 내가 진짜 멈췄어야 했었던 때였었던 것 같아. 어렵게 한 발 걷는 느낌이어서 힘내, 화이팅. 내가 할 수 있는 응원은 듣는 것밖에 없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희연이도, 지우도, 청아도, 시아도 말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니 힘내요.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용기를 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어 기제 그런 정도에서 해결되는 거면은 어쨌든 내가 조금의 민폐는 줄 수 있지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부분에서 억압이 너무 심해지거나 뭔가 병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되는 그런 어떤 인격 장애가 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말했어요. 그걸 진단받았다고. 여기 그게 뭘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요런 증상이 있는 거래요. 대인관계가 불안정함. 이거 우리도 좀 그런데. 2번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불안정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낌. 충동성이 자주 드러남. 그래서 성관계라든가 금전 문제 마구 막 돈을 낭비한다던가 물질을 남용한다던가 시기장애가 있다던가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실제 또는 상상해서 버림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거. 그걸 계속하는 거죠. 계속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 다음엔 자살 시도, 자살 표현, 자살 위협 등이 있음. 스스로를 계속 자해를 한대요. 그거를 함으로써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이 불안정해서 외부 환경에 반응하며 극단적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위로 올랐다 내렸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되는 거고, 만성적인 무력감, 화, 분노 조절을 못하고 쉽게 감정을 표현하고, 마구 이제 표현을 가까운 사람한테 마구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스트레스와 관계된 관계망상, 해리 증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화를 잘하나 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고 생각했다. 그게 실망이 되면 완전히 깨진 듯한 그 기분이 들고,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통합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경계선에서 그 통합을 못 시키는 게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 아이돌, 저 처절한 정말 저 정글 같은 곳에서 수많은 악플에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땐 진짜 그렇게 쉬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였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해주는 선미가 너무 예쁘고, 이제 저렇게 얘기하고 나면 진짜 많은 게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흔한 인격 장애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느껴지나요? 그림이 나르시스잖아요. 이게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도하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래요.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스팀이 아니죠. 자기가 셀프 임포턴스라고 느끼는 거고, 존경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있어요. 주변이 나를 존경해야 돼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결여가 되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타인 공감을 못해요. 이들은 권력과 성공 혹은 외모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는 경향이, 늘 그거를 고민해요. 나한테 권력이 없어지면 안 돼. 난 성공을 해야 돼. 이런 걸 늘 고민하고 있고요.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을 이용해요. 나의 성공이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고요. 이러한 자기애적 행동은 유년 초기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한 상황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될까 하면 자기를 들여다보면 치료가 되는데,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이 자기 내면을 안 본대요. 그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안 보고 외부로 자기 과잉을 하거든요. 해서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나르시시즘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죠. 정말 가슴 아프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해야죠. 그걸 부모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에 휘둘려선 안 되죠. 제가 언뜻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있었고, 근데 그 장윤정 같은 경우에도 가수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착취당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거리를 둬야 되죠. 그냥, 예. 자, 다음 영상 볼게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대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맞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두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5만 더 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불안했어. 아이고. 제일 짜증나.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기 오신 방청객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A타입입니까? B타입입니까? 했더니 반반 정도 되는데 손 드신 분들은 A타입이 반보다 살짝 많은 정도? 그래도 액땜해서 괜찮아 이렇게 해준다고 저기서는 손을 들으셨어요. 평소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한테 하는 얘기의 어떤 그 이야기가 내 속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수시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막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전문 용어를 써가며 방어 기제를 쭉 알아봤잖아요. 근데 윤원균 박사님이 정말 쉽게 방어 기제를 설명해줘요. 한번 들어볼게요. 방어 기제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혼자서 산에 가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분의 뭐라고요? 방어 기제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만취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분의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핸드폰을 꺼놓고 잠적하는 분이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꼭 다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남 탓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분의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갈등이 생기면 꼭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꼭 갈등이 생기면 산에 가야 하는 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사랑이 쉽겠어요? 어렵죠. 초창기에는 이제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제 나랑 사랑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산에 가지 말고 나랑 얘기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할 수 있는데 3개월 안에 그분은 혼자 산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산에 가? 나 때문에 산에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방어 기제는요, 오랜 기간 습관이 되고 하나의 품성이 되고 그 사람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도파민이 펑펑 나올 때 이때 헤어지는 커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잘 보고 맞춰봐야 됩니다. 네,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고도 잘 골랐잖아요. 저 뭐라고 했더라? 저 자기 방어에 뭐가 있었는데. 여하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결혼하시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나랑 어떤 사람이 맞을까. 근데 방어 기제가 맞는 사람,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금상첨화할 것 같긴 해요. 그러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면 그 사랑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방어 기제를 맞추는 거 힘들까?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좋은 것인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 사랑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랑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한 두 부류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의 의미가 뭐 희생이나 복종, 연민, 그래서 불쌍하게 보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자꾸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요,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너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야,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존경의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동맹을 맺고 오버래핑이 일어나는 시기지, 이것을 뭐 강요하고 뭔가 이렇게 수탈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죠. 이거는 식민지배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적당한 거리를 형성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안전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화만 나면 막 집어 던져. 그래갖고 여기 막 상처 있잖아, 내가 막 다쳐. 그런데 나는 사랑하니까 괜찮아.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을 뜯어 말리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남의 안전을 해치는 분은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을 본인이 담아두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육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요, 사회적인 안전, 특히 사랑을 하게 되고 친해지면은 서로 간에 비밀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털어놨는데 이것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거나 사회적 안전망을 해치는 분들인 경우에는 아직 사랑을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을 잘 골라야 될 텐데 말이죠.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진짜, 자존심을 내려놓고 소통 강사인데, 내 정신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해야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 될까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방어 기제가 나올까 하면서 막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부러 막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고, 질투를 한번 유발해 봐야지 해가지고 막 양다리에 걸치는 막 행동을 막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막 미숙한 모습을 막 보여.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나게 되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근데 테스트를 통과했어. 막 성숙한 사람이야. 막 똑똑하고 아주 성숙한 분들이야. 그러면 그분들이 테스트하는 우리를 좋아할까요? 테스트는 통과했으나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미숙한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출 수 있을까요? 세련되게 표현해야겠다라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세련되게 표현하는 건 뭔가 그냥 무조건 이 감정이나 기분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렇게나 막 남 다치던 말던 안전을 해치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세련된 표현은 무엇인가? 이 세련된 표현의 키워드는 6글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가 너가 되면 안 돼요. 너 왜 그래? 너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거는 그냥 비난이 되고 싸움이 될 뿐이에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내 방어 기제는 좀 혼자 있는 거야.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5분이건 10분이건 좀 혼자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한 10분만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좀 말을 해야 돼. 말을 한 2,000단어 뱉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끄덕끄덕만 해줘.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제발 해결책 좀 제시하지 말고 그건 네 잘못인 것 같아. 이딴 말 좀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말을 해주지 않고 바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데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왔던 것 같고 나는 이러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원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기피디님 방어 기제는 힘들 때 동굴로 들어가시는데 잡니다. 네, 잠도 주무시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꼭 필요한데 제가 그때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계속 말 시키면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는 둬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거를 여러 번 제가 그렇게 무슨 일 있어? 왜 삐졌어? 뭐 이러면서 계속 건드렸던 게 신혼 초반에 계속 그랬던 것 같고 꽤 오랫동안 그랬었는데 그걸 진짜 무릎 꿇고 손 드세요. 몰랐으니까요. 나 생각하니까 좀 도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렇구나를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얘기해갖고는 안 돼요. 자꾸 잊어먹어. 다시 말 시켜. 나 힘드니까 카드 좀 줘 이러면 되나? 힘들 때 사러 가야 되는 사람 있잖아. 있죠. 힘든데 조금만 줘봐 카드. 그거 그러네. 그러니까 나의 방어 기제는 나는 이러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남편이 딜을 해주겠죠. 안 들어줄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이 사진 마, 조금만 사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10,000원 한도에서.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라고 말해줘야 사실 알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서로 모르고 계속 그러니 못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내가 먼저 성숙하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좀 편하고 집안에서도 내가 먼저 성숙하면은 아이들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자존감은 내가 만들어가는 건 것 같아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궁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갔어.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대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부라.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라. 자, 쨍그를 함께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Are you okay? 지금 영상 2개 남았었는데요.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할게요. 결국은 이 얘기 여러분들 못 듣고 자랐잖아요. Are you okay? No problem. 또 뭐라고요? Don't worry. 네, don't worry. 네, don't worry. 괜찮을 거야. 네가 소중하니까 이런 얘기 잘 못 듣고 자랐잖아요. 그럼 그거 언제까지 엄마 탓, 아빠 탓, 우리 주변 탓, 어른 탓 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어린 시절에 그걸 못 들었다면 그 속으로 찾아가서 그 이미 어른이 됐지만 몸뚱이만큼 우리들 그 어릴 때 못 들어본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죠. 그렇게 셀프 텔러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결국 나의 자존감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좋은데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이렇게 좀 안아주라고 하더라고요. 말로 해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몸은 몸이 했던 것도 기억한다고 해서 나를 꼭 안아주고 우리 아이를 꼭 안아주고 남편 꼭 안기 힘들죠? 잠깐 안아봐요. 그래도. 그러면서 괜찮아. 토닥토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제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의 방어 기제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방어 기제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얼굴에 끼는 주근깨 같은 거죠. 내 얼굴을
방어하려고 끼는 주근깨처럼 나를 살리려고, 나를 방어하려고 방어기제가 도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자주 써서 주변이 힘들거나 또 내가 그걸 왜곡해서 하게 되는 것들을 좀 알게 되시면은 그럼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이제 앞으로 살리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방어기제도 좀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나의 방어기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건 하고, 너 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가 성숙한 방어기제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